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희 친정은 일찌감치 절에다 제사 맡기고 명절 때는 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명절 준비 제대로 하는 집이더군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명절 준비에 치떨 때는 힘들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걱정도 됐고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고 할머니, 엄마, 며느리, 딸 등등 여자들만 엄청 갈아대면서 고생시키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엄청 간단하게 한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님이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남편은 분명 별거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나 싶어 걱정도 되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허허실실거리며 자기도 같이 하자느니 그렇게 안 많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할 게 엄청 많은 겁니다.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 뭐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샀어?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남편 말에 어머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아닌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얘가 시끄러. 너는 가서 TV나 봐. 저는 좀 벙쪘습니다. 왠지 추측으로는 남편 말처럼 여태까진 정말 간소하게 한 건 맞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죠. 하지만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고 저도 밉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님에게 배워가며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는 전을 구우라며 바닥에다 전기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계란도 왕창 깨서 섞고 밀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도 너무 튀고요. 종류도 참 많더군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어서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4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 손에도 장봉계 들려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우리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하지 말고 형님이랑 나랑 나눠서 제사 음식 해오래. 내가 튀김하고 전하기로 했어. 그래? 근데 근데는 어차피 엄마 음식 준비할 거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신우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올케도 와 있었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올케, 명절 음식 좀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희 친정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라도 좀 빡세게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잖아. 저는 왠지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밖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도 너무 얄밉고요. 신우는 자기가 사온 튀김과 전재료를 꺼내서 손질했습니다. 그때까진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할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튀김 준비를 하면서 전 부칠 재료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올케, 이거 올케가 좀 해줘. 나는 튀김할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신우가 주는 재료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산적은 따로 꽂아서 하라고 재료하고 꼬치까지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하는 김에 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전만 부치면 되는데. 뭐 힘든가? 그리고 나는 놀아? 튀김해야 된다니까. 엄마는 탕국하고 나물 준비하잖아.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지 TV만 보며 킬킬거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자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고 제가 무슨 전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심정적으로 왜 명절 끝나고 이혼을 그렇게 하는지 몸소 이해가 됐다고나 할까요? 계란물이 팬이며 바닥에 깐 신문지 위로 엉망이 됐고 계속 밀가루에 계란물에 손을 적신 저는 나중에는 손이 아릿하게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게 신우는 튀김을 다 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않고 어머님도 탕국과 나물 준비를 끝내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방에 저 혼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도 나고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희 집 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와서 많이 힘드냐고 고생한다는 이빨린 소리하면서 전 주워가서 먹고 저는 부글부글하며 반나절을 젖만 구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 끝내갈 무렵 신우가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어머 올케 세상에 너무 못 구웠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네?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이게 뭐야. 올케 요리 솜씨 되게 없구나. 그럼 네가 하던지.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아, 이거 우리 시댁 들고 가면 왜 이렇게 못 구웠냐고 한 소리 하시겠네. 어쩔 수 없지 뭐. 신우는 제가 이글이글 노려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커다란 통에 키친타올을 깔더니 전을 차곡차곡 챙기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명절 전에도 시댁 식구들은 종종 봤지만 그렇게 얄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을 다굽고 뒷정리며 기름튄 바닥까지 다 닦아야 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올케가 자기가 그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같이 하라고 해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결국 뒷정리에 설거지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내일 일찍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데 그 주둥이까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다며. 그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엄마 눈치 보여서 내가 결혼 전에도 안 거들었는데 괜히 이제 와서 거든다 그러면 마누라만 챙긴다고 그럴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마누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잖아. 많이 힘들어? 반나절 동안 젖만 구워봐. 안 힘들겠어? 미안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됐어. 그리고 형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기 시댁에서 쓸 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게. 누나도 참. 우리 누나가 좀 그래. 네가 이해해. 남편은 그냥 장난치듯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명절이 찾아왔죠. 어머님은 역시나 하루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이번엔 신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필요한 식재료 사들고요. 왔어, 올케? 네. 저번에 그렇게 반반 만들어가니 우리 어머님이 편하고 좋다면서 또 그렇게 하라네. 앞으로는 이렇게 시키실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기팬 앞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번 명절 때 올케가 너무 전을 못 붙이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도 한 소리 했다니까. 이번에는 잘 좀 붙여줘. 한번 해봤으니까 실력 좀 늘었겠지? 저는 수북히 쌓인 재료와 계란물, 밀가루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저 잠깐 앞에 좀 갔다 올게요. 어딜? 뭐 사올 게 좀 있어서요. 제 말에 신우가 농담조로 그러더군요. 올케 전 부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킬킬거리더군요. 저는 그냥 빙긋 웃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장 전집에 있는 포장된 전을 종류별로 사고 그 길로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판 사판이다 싶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 자기들끼린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과일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겠죠. 이 집 명절 준비하는 노예인 바로 저요. 저는 마음을 먹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뭘 사온 거야? 저는 웃으며 식탁 위에 전을 올려놨습니다. 전 사왔어요. 넉넉히 사왔으니까 이걸로 저희 집하고 형님도 들고 가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제 말에 신우와 어머님 표정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남편까지 슬그머니 오더니 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이걸 사온 거야? 예, 선아야. 너 이걸 어디서 산 거야? 시장이요. 시장에 전 쌓아놓고 팔잖아요. 이게 훨씬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생했나 몰라요. 제 말에 신우도 기막히다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음식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네, 형님. 저 음식하기 싫어요. 저번에 해보니까 손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보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나 참 이러시고 신우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음식하기 싫어서 이걸 사왔다고? 네, 무슨 문제 있어요? 예, 선아야. 너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명절이라서 음식 좀 하라고 했기로서니 떡하니 파는 전을 사와? 네, 이것도 전이잖아요. 제사 음식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지. 정성스러운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파는 거 몰라서 직접 하니? 험악해진 분위기에 저도 슬슬 열받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 다 하자. 내가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나는 이혼하는 거 아닌 이상 평생 개고생하며 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제 조상님도 아닌 분들한테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뭐가 있다고 그런 게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요. 그리고 형님네 음식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해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나 전집에서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거품 물고 남편은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그만하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조상님들이네. 자기가 해. 절은 잘도 하면서 음식은 준비 못할 게 뭐야? 아,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진짜 양반들은 음식 준비도 다 남자들이 했대요. 여자 손 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게다가 음식 준비도 엄청 간소하게 했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너도 나도 양반 호적 샀잖아요. 그때 이게 변질된 거라네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 아내며 며느리한테 다 맡긴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필요 없는 허례의식인데. 안 그래요? 제 말에 어머님, 신우, 남편까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야, 얘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저보고 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연한 이 집 며느리인데 양반 집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올케 진짜 장난 아니네. 남편은 질겁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뭘 왜 그래? 너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 봤어? 저거 나보고 다 붙이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집 노예라도 된 거야? 아니,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루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루? 좋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와서 자기가 붙여봐. 내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뭐? 하루라며 못할 것도 없잖아. 진짜 이럴 거야? 본인은 못하겠나 보지? 저랑 남편이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가방을 들고 나와서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너네 그냥 가라. 내가 살다 살다 별. 엄마 왜 그래요? 명절 하루 전 부치는 게 싫다고 시장 가서 전 사오는 게 이게 말이니?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획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기막혀 하시고 남편도 미치고 팔짝 뛰며 따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대판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에 계속 있겠나요? 남편하고는 그날 집에서 실컷 싸웠어요. 제가 한 행동이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합리하다 느끼는데 마냥 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머님과 이 일을 전해들은 아버님은 화가 나서 시댁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안절부절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안 간다고 누가 무섭나요? 이 일을 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명절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던 친구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했던 걸 진짜 했냐면서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근데 잘했어 차라리. 초반에 아니다 싶을 때 뒤집는 게 맞아. 시간 지나서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차라리 엎을 거면 초반에 없는 게 나아. 나는 꾸역꾸역 참았거든. 우리 어머님 나 친정에도 못 가게 한다. 초반에 그럴 때 나도 친정 갈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해놓으니까 이제는 갈수록 안 보내려 해.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진짜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니까? 제 친구들은 제 행동을 이해했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끝까지 사과도 안 한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앞으로 음식 해야 될 일 있으면 남편더러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치사하다며 알겠다고 하고요.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시부모님은 저 보기 싫다 해서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풀려서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저 괘씸해하며 사과하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시댁 갈 일 없으니 속 편하고 좋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갈 수 있겠냐마는 저는 제 행동이 사과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명절 때는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과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번 명절도 안 가기로 했으니 친정에나 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집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참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혼 사유들이 많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들어보시면 참 어이없으실 겁니다. 제 이혼의 발단은 무당과 점을 맹신하는 시모 때문이었거든요. 무당과 점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셨는데 처음엔 단순히 어머님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저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막무가내의 믿음 때문에 저는 이혼을 강요받게 되었던 거죠. 저는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남친네 어머님도 서로 이름은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엄마 친구분이 남친 어머니 친구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던 거죠.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남친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버님은 주유소도 운영하시고 세차장과 편의점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들고 있는 분이셨어요. 남친은 그런 아버님 밑에서 관리직 일을 했습니다. 남친네 집은 금전적으로도 여유도 꽤 있는 편이었기에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결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남자친구도 성격이 수더분하고 착한 편이어서 별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다만 한 가지, 어머님이 사주나 미신 등의 무속신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특히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무당이 한 명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당 말을 엄청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무언가 일이 생기면 뭐든 다 그 무당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언지를 줬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주 미신 좋아하는 사람이야 워낙 많고 저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처럼 맹신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혹은 재미삼아 신년 운세 보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점 보는 데에 별로 거부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이 제 생년월일도 바로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보살님이 있는데 궁합 한번 보려고 하신다고요. 대놓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웃으면서 보시고 꼭 결과 얘기해달라고 저도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궁합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궁합이라고 천생연분이라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저랑 결혼시키면 사업도 더 잘 될 거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했대요. 제가 남친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주는 사주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식운도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건데 그 자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될 거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그 궁합 결과를 듣고 나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셨어요. 내가 너 처음 보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야. 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그러셨거든요. 저는 다른 조건들보다 일단 궁합이 좋다는 것에서부터 점수를 얻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점수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이 눈에 꿀이 떨어지게 저를 좋아하실 정도였죠. 저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궁합도 좋다는데 사실 저도 싫을 건 없잖아요. 궁합이 좋다니 잘됐다 그 정도는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에게 그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종교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그 무당 말을 다 따르는 겁니다. 결혼 날짜도 그 무당이 말하는 날짜로 정했어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는 안 보이는 곳곳에 부적도 어머님이 붙여놨습니다. 그 무당이 시킨 거였죠. 신혼집에 부적이라니 찝찝하긴 했어도 어머님이 좋은 거라고 복이 더 많이 들어오라고 붙인 거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어머님이 좀 그 무당을 맹신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어머님의 사생활이고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피해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무당에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제 결혼 생활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무당 말대로 제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아버님 사업이 더 번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딱히 더 안 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잘 될 것도 없이 현상 유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거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혼하고 4년 넘게 아이가 안 생겼던 거죠. 이래저래 맞지 않는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머님과 그 무당 사이가 틀어진 건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새롭게 투자하고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 무당은 대박 날 거라고 했고 아버님도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동업자라고 믿었던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였고 크게 금전적인 손해를 봤죠. 아버님도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을 좀 믿기는 하시는데 그때 사기 당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크게 다투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 이혼 한 해 만에 할 정도였죠.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아버님도 잘 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잘 안 되고 나니 어머님을 바로 비난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소개해준 점쟁이 말 믿었다가 망할 뻔했다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그 무당과 어머님 사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본데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그 무당에게 완전 학을 떼고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무당을 믿고 의지하는 게 컸기에 쉽사리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 큰일을 겪고 나니 그 무당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치를 떠시면서 손절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순 엉터리고 사기꾼 같다며 내가 여태까지 그런 엉터리한테 속은 것 같다고 분통 터진다고 하셨죠. 게다가 어머님은 이제 와서 보니 그 사기꾼 무당이 한 말 중에 맞은 게 제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무당이 저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들하고 천생연분이다. 며느리 사주가 너무 좋다. 이 집에 복덩이가 글로 들어오는 거다 등등 저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그 무당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다 보니 저에 대한 얘기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무당이 뭐라고 했든 저는 그대로 저고 또 결혼 생활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말곤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도 무당과 틀어진 이후로 어머님은 묘하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이제 무당이나 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맹신은 안 하시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몇 달 뒤 어머님은 또 다른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셨어요. 전에 무당은 사기꾼이지만 이 무당은 진짜라며 새로운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신 거였죠. 어머님 말 전에 믿었던 그 사기꾼 무당은 틀린 것도 많았지만 이 무당은 말했다 하면 다 맞다고 엄청 용하고 신발이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시는 신부터 다르다나 뭐라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차라리 종교를 믿어보시지 왜 무속인한테 자꾸 저러실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어머님 성격이 저러신가 보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새로운 무당에게 꽂힌 지도 반년 이상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전했어요. 남편은 늦게 온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그냥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해놓고 전에 맛있게 드신 디저트도 사놓았죠. 집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치워놓고요. 나름 어머님 오신다고 준비를 한창 했고 어머님이 오셔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제 앞으로 뭘 던지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용준이랑 이혼해줬으면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은 좀 챙겨주마. 다짜고짜 이혼해달라고 이혼장을 주시니 어처구니 없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이혼이라뇨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둘이 결혼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기꾼 무당 말을 잘못 듣고 아휴. 어머니 왜 이러시는지 자초지종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죠. 갑자기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 이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알아요? 용준이도 안다. 네? 남편도 다 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천장으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이가 안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 얘기할 거란걸요? 그래. 그럼 어머님하고 그이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용준이도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따르기로 했어. 어머님 뜻이 뭔데요?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싸늘하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한댄다. 네? 용보살이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한데 너랑 내 아들이 완전 상극이래. 정말 안 좋은 궁합이란다. 전에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이 너 보고 그랬지? 사주가 너무 좋고 내 아들하고 우리 집에 도움되는 사주라고. 근데 그거 다 뻥이래. 용보살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랑 내 아들은 궁합이 완전 최악이란다. 네가 우리 용준이를 잡아먹을 팔자래.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그 무당의 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새로 홀딱 빠져있는 그 용보살인가 뭔가 하는 무당이요.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본인 할 말 다 하셨죠. 가만 생각해보면 용보살님 말이 맞아. 너랑 용준이 결혼시키고 너네 시아버지 사업 사기당했잖아. 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인데 그전에는 그런 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갑자기 사기당하고 그 일 때문에 너네 시아버지랑 나랑 이혼까지 갈 뻔했어. 그게 보통 일이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너랑 용준이가 결혼하고 그런 일 겪은 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뿐이야? 너랑 용준이 그렇게 병원 다니고 별짓 다 해봐도 애도 안 생기고 너는 우리 집 복덩이가 아니고 우리 집에 부름만 가져다주는 골칫덩이였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열받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무당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세요? 뭐야? 극간 무당이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 몇 마디 듣고 저를 내치신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거품 물었죠. 그래? 너 본성 나오네? 무섭다. 이 성질머리 어떻게 참고 살았냐? 시어머니 앞에서 걔가 어쩌고 저째?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속인 말 몇 마디 듣고 잘 사는 아들 이혼을 시킨다고요? 인공지능 시대고 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게 생겼다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으리? 잘 살긴 뭘 잘 살아. 애도 못 가지면서.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런 무당들 거의 사기꾼이에요. 한 번 당해놓고 또 그러세요? 네가 뭔데 사기니 뭐니 그따위 소리야. 용보살님은 다르다고. 그럼 제가 그런 소리 안 하게 생겼어요? 극간 무당 말에 잘 살고 있는 저 이혼시키고 내치신다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너 들어오고 우리 집에 애군이 제대로 꼈다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래. 네가 우리 집 다 말아먹는다더라.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저한테 따지는데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용보살이란 사람한테 미쳐있는 어머님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설령 이혼 얘기를 해도 남편과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뒤로 쏙 빠져있는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 던지시는데 당신도 다 알고 있는 거라며? 그게... 와, 진짜 무섭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티 전혀 안 냈는데 사실은 어머님이랑 이혼 얘기를 했어. 진짜 소름이네. 그게... 지금 당장 들어와.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이랑 내가 얘기해야 맞지. 왜 어머님이 되도 않은 무당 얘기하면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들어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방으로 들어가느냐고 거실에서 난리치는데 그냥 남편 오기 전까진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문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한테 일어나 싶었죠. 그렇게 30분가량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갔죠.
제 눈치를 보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못나고 비겁해 보이던지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말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죠.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도 남편만이라도 아니라고 어머님 생각이라고 했으면 저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도 이혼을 원하는 건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상등신이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싶었죠. 왜 말을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생각이 같은 거냐고 묻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아이도 안 생기고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어. 뭐라고? 나도 엄마 때문에 그 용보살님 몇 번 만나봤는데 예전에 그 사기꾼 같은 보살하고는 달라. 이분은 진짜 예리하고 용해. 느낌 자체가 달라. 근데 당신이랑 나랑 계속 살면 내가 단명하는 거 맞대. 팔자에도 없는 단명을 한대. 당신이랑 내가 서로 갉아먹는 사주고 정말 안 좋대. 그게 당장은 안 드러나도 세월이 갈수록 점차 안 좋게 드러난대. 우리는 서로한테 안 좋은 거야. 남편도 그 무당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머님 같아서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그 무당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데 이게 정말 남편하고 어머님의 뜻이 맞구나. 어머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남편도 나하고 이혼을 원하는구나.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망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까지도 남편은 전혀 티도 내지 않았고 이혼의 이자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랑 이혼을 원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제가 무슨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려도 되는 장난감인 줄 아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궁합 좋다고 얼씨구나 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무당은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이혼해달라고요.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요. 저 말하는 것 봐라. 야, 단순히 궁합 안 좋다고 이러니? 너랑 사면 내 아들 죽는다잖아. 그 무당 말이면 무조건 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제가 왜 이혼해줘야 되느냐고요. 어따 대고 헛소리를 자꾸.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혼 안 합니다. 기어코 네 서방 잡아먹어야 속 시원하겠니? 제가 괴물이에요? 잡아먹길 누굴 잡아먹어요? 이혼 안 할 겁니다.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리도 이혼 소송 걸면 돼. 예, 소송 거세요. 이혼 사유로 무당이 이혼하라고 했음. 이렇게 꼭 적으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 노려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좋다. 협의를 하자.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면 뭐 얼마나 줄 거라고 돈이나 받고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주실 건데요? 너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우리 용준이랑 더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진짜 지독하네. 용보살님 말이 틀린 게 없어. 너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 맞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용보살인지 뭔지 그 여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가 뭔데 남의 가정 파탈낼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요? 이런 것도 일종의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로도 이혼 얼마든지 된다. 톡 까놓고 우리 용준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잖니? 너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받을 것도 없어. 그나마 우리가 돈이라도 좀 챙겨준다고 했을 때 그 돈 받고 이혼해달라 이 말이야. 싫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동의를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이 돼요. 저는 끝까지 안 할 건데요. 제 말에 어머님 저 노려보고 저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놈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5천만 원 줄게. 이혼해라. 그 말에 저 코웃음 쳤습니다.
난 또 돈으로 뭐 해준다길래 대단히 많이 주시는 줄 알았네요. 싫은데요. 결혼할 때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고 너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해온 혼수 및 결혼 비용만 해도 2,500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장난치세요? 어머님 아들 단명할까봐 무서워서 이혼해달라고 하시면서 5천만 원? 덜 급하셨나 봐요? 아휴, 지독하다 지독해. 내가 용보살님 아니더라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더 못 둔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소송 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치를 떨고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도 제 팔을 뿌리치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였죠. 제가 문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정말 우라통 터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을 요구당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그날 밤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 놈은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저렇게 도망치기만 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죠. 저는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가서 일을 얘기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 전에 쉬고 있던 남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는 분통 터져 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그 용보살인가 뭔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지가 뭔데 누나네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느냐고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여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보살이란 사람을 들어만 봤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당집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런 미행을 살짝 붙어보잡니다. 저희 시어머니 미행이요. 그래서 그 용보살인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보통 아기가 있지 않고서야 그런 말까지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겠느냐면서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인간 면상이라도 보고 싶었기에 동생 말대로 미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 이판사판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차를 얻어 타고 몰래 어머님을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 이후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혼 통보 해놓고 가출까지 한 거였죠. 아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데 참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판사판 저도 눈이 돌아있는 상태였기에 동생과 함께 며칠 동안 어머님 미행도 했던 겁니다. 동생은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평소에도 운전을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뒤를 붙어봤는데 3일 정도까진 어머님도 별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끼케야 마트 정도였죠. 요즘은 그 용보살이라는 사람 안 만나나 했는데 4일째 되던 날 어머님은 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동생과 조심조심 따라갔는데 어머님은 어느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차를 댔어요. 거기가 바로 용보살 무당집인 듯 했죠. 멀리서 어머님이 들어가는 무당집 위치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무당집에 들어가고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은 주택이거든요. 남동생도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집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의 차도 오더라고요. 누나, 매용차도 왔어. 남동생은 멀찌감치 빌려온 카메라로 최대한 줌을 당겨 사진도 몇 장 찍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증거로 쓰려고 제가 이것저것 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도 대문 앞에 서서 저희 남편이 주차를 다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차에서 내린 건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도 조수석에서 내렸거든요. 그 여자가 내리니 어머님은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남동생도 황당한지 물어봤죠. 누나, 저 여자는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여잔데.
어머님은 그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손까지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가고요. 남동생은 벙쪄 있다가 최대한 줌으로 당겨 후다닥 사진을 연사로 찍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보통 사이 같지 않았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여자가 있었구나. 심지어 어머님도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남동생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 용보살의 얘기니 뭐니 둘째치고 남편한테 일단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까지 반기는 내연녀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이혼 서류 날릴 때만큼의 충격이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것들 미친 거 아니냐 욕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왔고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도 뒷목 잡으시더라고요. 남동생이 그나마 사진을 찍었기에 확인했고 그 여자 얼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많아 보였고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좋은지 싱글벙글해서 그 여자를 맞이하셨고요. 엄마는 사진을 보고 화를 내셨죠. 세상에, 결국 바람핀 거였어? 이 서방이? 그러면서 궁합 핑계대고 헤어지자고 한 거니? 이 인간들이 단체로 미쳤나? 진짜 미쳤나 봐. 세상에 바람이라니. 생각도 못했어. 이것들 당장 요절을 내야.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당장 쫓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이 사진 뽑아서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그 사진들을 인화했고 따로 가방에 녹음기까지 넣어두고 어머님 댁에 쳐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버님도 집에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연락도 안 받고 집에서 가출하더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어딨어. 진짜 너무한다. 너 여기 왜 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왔어? 어머니, 제 사주 탓하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이혼해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그 사진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그 집 식구들 다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너 나 미행했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 여자 뭐예요? 어디 설명 좀 해보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아버님도 다 알고 있던 건지 모른 척 하고 있고요. 와,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들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제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 요구를 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말이라도 똑바로 해라. 우리 용준이가 바람을 피운 게 먼저가 아니라 네 사주가 너무 억세고 안 좋다고 내 아들 잡아먹는다 했던 게 먼저야. 그 뒤에 그 여자 만난 거고. 뭐라고요? 용보살님이 네 사주가 안 좋고 궁합이 안 좋다고 얘기하신 게 먼저라고. 너 정말 내 아들 잡아먹는 팔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는 거 맞아. 우리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 맞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없던 일이 돼요? 어떻게 아들 내연녀가 이 집까지 드나들어요? 이미 그 여자가 며느리 같던데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멀쩡히 있는데 이따위 짓을 버리고 싶어? 그리고 자꾸 용보살 어쩌고 하는데 그 용보살이 뭐라던데요? 저는 이 사람 잡아먹을 팔자고 그 여자는 뭐 대단한 팔자라도 된대요? 이 사람 대통령이라도 만들어줄 그런 팔자래요? 대통령까진 아니라도 우리 용준이한테는 너무 도움되고 좋은 팔자랜다. 뭐라고요? 너랑 다르게 궁합도 천생연분이고 우리 용준이를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준댄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너무 좋대. 그것뿐이니?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했다고 하고 너랑 다르게 성격도 순하고 착하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하고 착하고 너랑 기운 자체가 다르다. 선하고 착한 여자가 유부남하고 놀아나요? 어머님은 예전에도 무당 얘기 듣고 저 좋다고 설레발치시더니 또 그러세요? 그 무당은 사기꾼이었어. 용보살님하고 질적으로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어머님이 또 사기당하는 거죠. 뭐가 어째? 너 그래서 여기 왜 왔어? 그거 따지려고 왔어? 그럼 남편이 바람피는 꼴 직접 봤는데 모른 척 할까요? 그건 안 되죠. 제가 허수아비로 보이세요? 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놈 기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남편 문제인데 지는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제가 남편을 때리자 어머님이 달려와 저를 떠밀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내 아들을 밀쳐! 저는 어머님을 노려보며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죠.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 걸 거라고.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이건 명백한 외도고 어머님 아들이 100% 유책 배우자예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못 걸어요. 이제 소송이고 뭐고 못 하신다고요. 제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머님 아들 이혼 못 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뜨악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혼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용준, 너랑 그 기집애랑 딱 기다려.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내가 이혼은 안 해줘도 너랑 그 기집애 소송으로 탈탈 털어줄게. 그리고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 뒤로도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이혼해 달라며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이상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없으니 이제 와서 저를 살살 달래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줄 테니 이혼해 달래요. 처음엔 5천만 원 준다고 한 게 나중엔 7천, 1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더는 무리라며 5년 살고 1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그냥 받고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1억이든 10억이든 싫다고 상간소송 주구장창 걸어서 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남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너무 얄미워서 더 버틴 것도 있었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나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동생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일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남동생은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 미행도 하고 그 여자도 미행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하고 싸우느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보니 고맙게도 동생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준 거였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동생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 서글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가져온 증거들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증거들을 보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이혼을 해주는 것이 진짜 복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꾸 이렇게 질질 끌지 말자. 이런다고 너한테는 뭐가 좋니?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 정리하고 그 복덩어리 세며느리 빨리 맞이하고 싶은가 본데 제가 안 나와주니 복장 터지는 것 같았죠. 저도 남동생이 갖고 온 증거를 본 이상 이혼해줄 생각도 있었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괘씸해서 더 버틴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훨씬 많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면서요. 그 돈 받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이 금액이 우리한테는 마지노선이고 더는 무리라고 하면서요. 제가 봐도 더 버틴겨봤자 그 이상의 돈은 줄 생각, 줄 여력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이혼해 줄 테니 이혼 서류 챙겨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요. 제가 결국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어머님도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어머님과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저는 일단 위자료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고 했죠. 저는 약속한 위자료 다 줘야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하고 이혼 절차 다 밟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바로 받고 따로 소송하지 않고 협의 이혼하겠다 각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서류 제출도 했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버티긴 했지만 저도 남편 놈이고 시모고 이제는 그 면상도 보기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절차도 끝이 나고 숙려 기간 동안의 상담 절차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당신들이 말한 행복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면서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반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분께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운영하는 세차장은 정리하시고 편의점도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월급 받는 남편도 월급이 전과 같지 않고 적어지고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한 여자가 자주 싸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는 갑상선 쪽에 혹이 생겨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알아 누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인가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네가 웬일이냐? 새며느리 보시고 안녕하신가 싶어서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만 끊자. 나 너 아니어도 속 끓는 이 많다.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 너랑 나랑 이제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 어머님, 며느리는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됐니? 아, 용보살을 닮아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보살이 어머님 며느리랑 닮지 않았나 해서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 며느리 용보살 딸이에요. 혹시 모르셨어요? 그게 뭔 말이야? 주연이 엄마가 무슨 용보살이야? 내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에서도 주연이 부모를 다 봤는데. 어디 하객 알바 구하듯이 구했나 보죠. 어머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용보살이 미혼모로 낳은 애가 주연이라는 여자래요. 엄마가 무당이라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개뿔, 그 주연이라는 여자 직업도 제대로 없었고 백수로 지냈더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용준 씨랑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도 있던데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다던데. 제 폭탄 발언에 어머님 까무러치시는 게 수학이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너 그게 사실이야? 당연히 사실이죠.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 남동생은 저 몰래 어머님과 그 용보살도 미행을 했었는데 용보살이 그 주연이란 여자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걸 봤답니다. 남동생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걸 뒤에서 슬쩍 다 들었는데 그 둘은 모녀 사이였고 그 주연이란 여자는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연락이 계속 왔나 보더라고요. 용보살이 자기 딸한테 그 남자 확실하게 안 끊어냈냐고 결혼하기 전에 연락 제대로 끊어라 그런 소리도 하더래요. 동생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시댁이 나름 알부자인데다 어머님이 용보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용보살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저 집에 시집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짓을 비밀로 저질렀겠죠. 난 이 말 못 믿는다.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저도 모르는 일이면 몰라도 아는 이상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한다고?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걸 다행으로 아시고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전 시모와의 통화 후 전 남편에게 2-3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 엄마 친구분 말로는 제가 한 말로 그 집이 뒤집어졌고 진짜 용보살 딸인 것도 알게 되어 어머님은 용보살과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이혼까지 시켰는데 모녀가 짜고 치고 속였다고요. 저희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어머님 친구기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선 자세하게 다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하고 용보살이 난장판으로 싸워서 경찰까지 왔었대요.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무당말 듣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시키려 한 시모도 참 답답하지만 진짜 등신은 본인 의사나 생각은 아예 없고 꼭두각시 마냥 엄마 말대로 하고 있는 전 남편이겠죠. 이혼해서 끝낸 게 차라리 내 인생에는 더 나은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일을 겪고도 또 무당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또다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을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며느리가 무슨 자기 아들 성공에 도움이 돼야 하는 주춧돌인 것 마냥 생각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꼭 남이 도와줘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운이 좋아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살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다간 그마저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싶네요. 이미 휘청이는 것만 봐도요. 저는 위자료 두둑히 받은 돈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주가 안 좋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전 사위가 비참하게 무너진 통쾌한 사연입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 다닐 무렵 큰 병을 앓으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우리 집이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함께 저희 집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저도 남편의 간병 때문에 일을 길게 할 순 없어 짧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형편은 나아질 길도 없이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이 괜찮아졌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가세는 이미 급격히 기울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은 고스란히 장녀인 제 딸 서희의 몫이 되었어요. 저희 큰딸 서희는 너무나도 야무지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해서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원도 잘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던지요. 선생님들도 서희를 기특해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명문대에 합격도 했는데 엄마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서희가 명문대에 합격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서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서희는 자기 혼자서 등록금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입학을 포기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에 왜 그랬냐고 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이 없긴 했거든요. 결국 서희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니라 좀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에 4년 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고요. 서희는 이것도 좋다고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서희에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와 용돈도 벌고 남은 돈으론 저희 집 생활비도 보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도 서희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고생이 많은지 살이 쭉쭉 빠져있고 손마디도 거칠어져 있는 게 도저히 20대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어찌나 과로를 했는지 코피까지 종종 흘리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딸의 고생을 알면서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었는데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면서 따로 지동생 등록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처럼 원하는 대학을 포기 말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저도 저희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희 아들은 지금도 자기 누나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저희 큰딸이 가장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딸한테 가장의 역할을 지우게 한 것 같아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참 고단하게 살아온 딸이었기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또 저희 딸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위인 유철민이었어요. 착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며 살았던 딸이기에 그토록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번째 사위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마구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그렇고 말투에도 묘하게 섞인 거만함이 거슬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희 씨가 생활력이 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 생활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선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저는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유철민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서희에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도 했는데 서희는 철민 씨가 말은 툭툭거리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자답고 든든하다며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저도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딸이 보는 게 맞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사위 유철민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유철민은 결혼 생활 내내 처가가 가난하다고 서희를 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사위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을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 유철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이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좀... 아유, 그런가? 어제 무친 건데 쿰쿰하면 먹지 말게. 그리고 갈비도 너무 질겨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짜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고 저희 딸도 굳은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유철민을 흘겨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위가 거의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저희 딸을 보내주지 않았죠. 서희가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인간 없다더니 유철민 그 인간은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사단까지 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대범하게 서희가 회사 간 틈을 타서 상간녀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희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날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구두를 보았고 안방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추악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딸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너졌을지. 그런데 유철민은 외도를 들키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 탓을 했다더군요. 유철민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껴 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며 생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금야금 돈 빼돌려서 네 친정 먹여 살렸잖아. 아픈 엄마를 위해 2, 30만 원 보내준 게 무슨 친정을 먹여 살렸다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딸도 돈을 벌었기에 맞벌이였는데요. 딸 입장에선 유철민이 평소에 돈 쓰는 걸로 하도 생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말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저 생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철민은 지가 바람피고 상간녀를 지방까지 불러들였으면서 오히려 저희 딸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갖은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많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너무 지쳐버린 딸은 싸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한 채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저한테 티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순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이 쏟아낸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뼈에 사무쳤죠. 내 잘못이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 딸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혼 후 제 딸 서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활발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말도 없어지고 회사와 집만 오갔죠. 게다가 하루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시고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며 딸의 곁을 지키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칠흑 같던 서희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된 지금의 사위 덕분이었죠. 이름은 장동석이었고 서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서희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비록 첫 번째 결혼도 엄마 말 안 듣고 실패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사람은 달라. 아픔이 있지만 어른스럽고 든든한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 걱정이 됐지만 서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진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희는 장서방과 살면서 많이 행복해했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거든요. 물론 서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장서방의 딸 민지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엄마를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서희는 억지로 엄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텅 빈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교복을 다려주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나중에는 친모녀처럼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장서방은 그런 서희의 노력을 너무 고마워했고 장서방도 그만큼 서희에게 또 저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둘 다 2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서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던 날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모님, 서희 씨처럼 귀하고 고운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귀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희에게도 참 잘했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게다가 장서방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알짜배기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결코 돈 자랑을 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사위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희가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에 저도 그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장서방이 저희 집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들었는지 또 장서방이 저까지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마 서희의 첫 번째 결혼 때 유철민이 저희 딸더러 너네 친정에 몰래 돈 퍼다 준 도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도 사위가 제 생활비까지 주려고 하니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장서방은 그때의 유철민과는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영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장서방의 마음과 별개로 제 마음 한구석엔 생활비를 거저받기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장서방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편히 쉬세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제라도 푹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네 등골만 빼먹고 있겠나.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게.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알아봤더니 장서방은 그러면 차라리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처우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자기 건물에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던 거죠. 건물 관리소장은 제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건물 주인이 사위인데 장모를 청소시킨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그랬던 거죠. 장서방은 내내 마음 불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해 건물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위 건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하게 잘 지냈습니다. 장서방은 툭하면 일 그만두시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제 몫을 하려 노력했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맙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인간 말종 유철민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낯익은, 아니 꿈에서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몫이 좋네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왜 저희 장인어른이 꼭 여기여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전 사위였던 유철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딸을 비참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 유철민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장님, 사모님, 여기가 우리 시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황금입지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난 곳인데 마침 자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유철민 옆에 그 여자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 대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철민은 전에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모양이고 무슨 재주인지 그 부잣집 외동딸을 낚아챈 모양이었죠. 예비 장인이 그 외동딸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모양이었고 카페 자리를 약혼남인 유철민과 같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유철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 딸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한동안 괴로워했는데 저 인간은 무슨 재주인지 부잣집 딸까지 물어 인생 고쳐보려 하고 있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걸어오던 유철민이 저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제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대걸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그는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십니까? 세상 참 좁네 좁아. 여기서 딱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하긴 그 딸의 그 엄마지. 무능한 것도 유전이라더니 팔자 어디 가겠어? 서희개는 뭐하고 살아요? 듣자하니 어디 건설하는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디 노가다꾼이라도 한 명 잡았답디까? 제 딸의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걸레빤물을 그 면상에 끼얹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사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참으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유철민은 신이 났는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내가 전에 살던 여자가 허구한 날 생활비로 지네 친정 도와주던 거 걸려서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야. 내 등골이나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나까지도 시궁창에 빠졌을 거야. 여자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이혼하길 잘했네. 계속 등골 빼먹힐 일 있어? 얼른 가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대걸레 자루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철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익숙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동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의 장서방이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유철민은 장서방도 고깝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그 노가다 한다는 새사위인가 보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김 소장이 반갑게 저희 장서방하고 인사를 했죠. 아유, 장 사장님 오셨어요? 1층 상가 계약건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말에 유철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한테 왜 말하세요? 그 말에 김 소장이 말했죠. 왜 말하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말하죠. 계약을 하려거든 이분과 해야 되니까요. 예? 유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른 남자가 이 건물의 사장이라고 하니 엄청 당황한 거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유철민이 당황하며 장서방을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석이는 유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너무 힘든 일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서희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김 소장님, 손님에게 상가 소개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것 같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장모님, 어서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장서방의 말에 유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리며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서방, 이 사람을 공교롭게 여기서 다 보게 됐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그 전남편이라는 그 작자야.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 보자마자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직도 똑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장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 장서방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데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유철민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소장에게 김 소장님. 예, 사장님. 이분한테는 저희 매장 계약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다른 분 하신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장서방의 단호한 말에 유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딨긴 여기 있죠.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그쪽이랑은 계약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상황이 급변하자 유철민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유철민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이가 없다며 넘쳐나는 게 건물인데 자기들이 손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최서희가 뭔 죄주인지 돈 많고 순진한 남자 잘도 꼬셨나 보네. 아주 팔자 폈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눈이 뒤집혔는데 저보다 먼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등치 좋고 힘 좋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멸치마냥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입 조심해. 어따 대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려. 내가 들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장서방이 으름장을 놓자 유철민은 겁에 잔뜩 질렸지만 옆에 지 약혼녀도 있다 보니 쪽팔린지 욕을 퍼부으며 놓으라고 퍼덕퍼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장서방이 유철민을 확 뿌리치자마자 이번엔 제가 대걸레를 들고 유철민에게 확 위협을 했습니다. 유철민은 으악 소리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더니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딸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질이나 핀 더러운 인간이 사람 새끼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썩 꺼져. 우리 사이 건물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유철민은 재수가 없다느니 욕을 했고 장서방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씩씩대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장서방은 김 소장에게 유철민과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면서 유철민 옆에 여자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장서방은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 베이커리 대표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서방은 곧바로 전화를 연결했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저 장동석입니다. 안녕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따님이 베이커리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러 저희 건물에 왔던데 함께 온 약혼남인지 뭔지 남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철민이라고. 들어보니 따님분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사실 제 아내 전 남편인데 아주 악질에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워 내쫓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 건물에서 저희 장모님께 행패까지 부렸고요.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그 대표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 앞에서는 설설 기었을 테고 그런 인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 후로 당연히 유철민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유철민은 지 약혼녀와 베이커리 대표에게는 오히려 저희 딸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의 딸하고도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유철민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니 사람 시켜서 흠씬 두들겨 때리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팔자 고쳐보려던 유철민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저는 저희 사위 덕분에 그 치졸하고 야비한 전사위 유철민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식사 자리에서 장서방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제가 모자람 없이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서희랑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저 장모님 호강시켜 드릴 능력 차고 넘칩니다. 돈 걱정 전혀 마시고요. 장서방의 말에 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동석 씨랑 내가 다 갚으며 살 테니까.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듬직한 사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 때문에 딸에게 죄인처럼 살았던 제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인과 응보라는 말 정말 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유철민 그 인간은 평생을 후회와 비참함 속에서 살 거고 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 서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든든한 사위와 효녀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